안녕하세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키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코로나19 시대에 가난한 자리에서 가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이번 재난 상황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재난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염병과 같은 재난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고도 말하죠. 하지만 가난한 자리에서 가난한 시간을 살며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때마다 전염병 재난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그로 인해 뜻하지 않는 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 뒤에 오랜 시간 동안 큰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목숨을 잃을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리와 시간 속에 바로 한국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소수자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견디고 있는 이 전염병 재난은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사각지대와 약한 고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은 용산 지역에서 취약계층과 미등록 유지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분들과 17년째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유령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분들의 삶과 일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기 전에도 한국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사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사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은 기준소득 이상을 벌면 곧바로 수급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2020년 4인 가구의 기준소득 인정액이 142만 4천 원 정도인데요. 이 이하를 벌게 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데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인 자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어서 이 기준소득 이상을 벌면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이나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어서 그 기준소득 이상을 번다고 할지라도 일정 정도 자산이 쌓이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자리부지를 품고 열심히 일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벌었을 때 자격을 바로 박탈해서 지원을 끊고 그분들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실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일정한 자산을 쌓고 그 가난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은 더 적절한 빈곤 정책일 것입니다. 그렇게 더 단단하고 안전한 디딤돌을 여러 개 제공해서 오랫동안 학습된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정책을 구현하는 사회인 거죠.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자존감 치유와 관계성 회복의 과정을 적극 제공하는 게 바로 좋은 사회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 사회가 불법 체류자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분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어떨까요? 농어촌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3D 업종에서는 이주민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주 노동자분들의 기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2019년 출입국 외국인청 통계에 따르자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48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7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체류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미등록 이주민은 거의 40여만 명 가까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0년을 전후해서 한국 사회의 필요로 이 땅에 다양한 이주 노동자와 많은 이주민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애써 외면하던 또 다른 실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 그 우리에 해당하지 못한 채 소모품처럼 활용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가슴 아픈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모품처럼 이해되거나 활용되는 이들 가운데 이주민들이 많다는 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민망할 만큼 한국 사회 모두가 알면서 모른 척하는 실상입니다. 더욱더 안타깝고 위험한 현실은 코로나19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결코 평등하지 않은 재난의 무게를 경험하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삭제되는 이들이 바로 미등록 이주민인데 한국 사회는 이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소수자, 가난한 자리에서 가난한 시간을 살며 일하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은 분명 우리 가운데 존재하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염병 재난을 통해서도 새삼 확인했듯이 이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안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부유한 자리와 시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분들 또한 전염병 재난에 취약한 이들과 어떤 식으로든 만나거나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소수자들, 그러니까 집이나 가족보다 바깥이 더 안전한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와 지역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바깥이라는 것은 집의 바깥, 가족의 바깥을 이야기하는데요. 취약계층 분들은 대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거 환경을 잠시 벗어나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 단체들에 와서 지내실 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로도 나타났듯이 안전하지 않은 가족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 그 가족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관계를 만날 때 더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취약계층과 미등록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분들은 문해력의 문제나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 가운데에는 메시지 글자가 잘 보이지 않거나 그 메시지를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지원기관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단체들과 만나야만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제대로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소수자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런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 방식은 소통하고 돕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결코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 구성원인 취약계층과 사회적 소수자 분들의 그 얼굴과 그 서사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와 통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뒤따랐으면 합니다. 그래야 얼굴과 서사가 있는 문답에 근거한 정책과 활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김훈 씨는 미국의 백인 노동 하층민의 자전적 에세이에 대한 추천사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합니다. 부자들은 가난을 통계 지표로 객관화해서 이해하지만 가난은 개념이 아니라 생활이다. 가난은 사회적 차별, 모욕, 억압이고 기회와 정보로부터의 단절이다. 가난은 희망의 부재, 목표 설정의 어려움이며 때로는 인간성의 파탄에 이른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원래부터 가난한 자리에서 가난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소외와 불평등으로 내몰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같이 위험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의
위험한 일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콜센터 집단 감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미등록 이주민과 노숙인처럼 숫자가 없는 사람들은 배제된 채 시작된 공적 마스크 오부제, 지난 5월 물리센터 집단 감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은 하나같이 한국 사회에서 가난하고 불안정한 노동과 일상을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숫자나 통계 이전에 다양한 맥락에서 가난한 자리와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들의 서사를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동네 골목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소수자분들은 1인 가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정상가족 범주에서 벗어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나 활동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 센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곳의 정책이나 활동들은 기본 철학이 정상가족 담론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거의 없는 4인 정상가족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동네에서 만나는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소수자분들의 삶이나 일상과는 별 상관없는 정책이나 활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역사회에서 어떤 정책이나 활동을 세우고 운영할 때 이제는 제발 상상 속의 4인 정상가족이 아닌 입체적인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1인을 기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 사회와 우리 동네의 가장 낮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라는 철학을 흔들림 없이 지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인권의 균형보다는 방역 우선의 비대면이 절대적인 것처럼 강조되는 이 시대에 한국 사회가 동시대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역과 소그룹 단위에서 안전한 대면이 가능한 길을 찾아서 도전해야만 합니다. 행정이 일괄적인 통제를 해서 집과 가족보다 바깥이 더 안전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게 만드는 방식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도록 그냥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질문과 도전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분들이 적극 앞장서시기를 응원합니다. 모두의 안녕을 위한 방역은 인권과 공존 아닌 균형을 추구할 때에 비로소 당신이 안녕해야 나도 안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